미국 경제에서 고용과 물가, 소비 등의 호성적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 냉각에도 불경기 우려 없이 건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월에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로 고용 열기를 낸 데 이어 소비자 물가는 2.4%로 더 진정됐고 소매 매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0.4% 증가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9월 들어 고용 열기, 물가 진정, 소비 급증이라는 잇따른 호조를 보여 불경기 우려가 사라지고 건전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에 0.1% 증가해서 급등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3%를 웃돈 것입니다. 9월에는 식당과 술집의 판매가 1%나 늘어났고 의류점도 1.5% 급증해 9월 호성적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전자가전제품은 3.3%나 급락했고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 판매는 전달보다 1.6% 감소했으며 자동차 판매는 제자리했습니다. 9월에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계속 지갑을 열고 있는 배경은 역시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은 올라간 데다가 물가는 계속 진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 살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월 들어 가장 먼저 발표된 고용 성적은 실업률이 4.1%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25만 4천 개나 늘리는 고용 열기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어 발표된 9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2.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 추가 진정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3대 요소인 고용과 물가, 소비에서 모두 호조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 냉각에도 불구하고 불경기로 떨어질 우려는 거의 사라지고 2% 이상의 건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기별 설문조사에 응답한 66명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30%에서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12개월간 일자리 증가는 한 달 평균 13만 400개로 분명 9월의 25만 4천 개에 비하면 냉각되겠지만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했습니다. 물가도 계속 진정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지속돼 올 연말까지 0.5포인트 더 내려가고 내년 한 해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올 연말 4.4%에서 내년 말에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 3분기 2.5%, 올 4분기 1.8%로 다소 냉각되겠지만 내년에는 서서히 개선돼 내년 3분기에는 2% 건전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기대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치솟은 물가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100개 제품 중 3분의 1가량이 같은 가격에 중량이나 크기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휴지 등 가정용 종이 제품들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후에도 여전히 물가는 높으며 식품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특히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랜딩트리에 따르면 100개의 일반 소비자 제품 중 약 3분의 1이 크기나 용량이 적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제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가정용 종이 제품은 수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최근까지 추적한 20개 제품 중 약 60%의 시트 수가 감소했습니다. 아침 식사 제품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추적한 제품의 약 44%가 축소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켈로그에서 만든 패밀리 사이즈 프레이크는 24온스에서 21.7온스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온스당 가격이 40% 상승했습니다. 사탕 품목의 약 38%가 이전과 비교해 작아진 채 판매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파티용 리스 미니어처, 파티용 밀크 초콜릿, M&Ms가 포함됩니다. 또한 간식의 약 27%가 분량이 적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슈링크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의 71%가 적어도 한 번은 슈링크플레이션을 경험하거나 알아차렸으며 57%는 여러 번 경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은 속았다고 느낄 때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지한 소비자 중 82%가 속았다고 느꼈으며 66%는 제품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랜딩트리의 최고 신용 분석가는 제품의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일부는 훨씬 더 큰 비율이 줄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수축과 팽창이 문서화되거나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37%는 설정된 신용한도 끝까지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한도 가까이 맥시멈으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긁고 있다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 사용에서도 위태로운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37%는 카드사들이 설정한 크레딧 한도에 가깝거나 아예 끝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연소득에 따라 크레딧 리미트를 설정해주고 있으며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리미티드 증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한도가 낮을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한도 거의 끝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크레딧 리미트에 근접할 때까지 카드를 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민들의 54%는 물가 급등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으로 답변했습니다. 38%는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해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것으로 밝혔습니다. 25%는 갑자기 일자리와 인컴을 잃어버려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22%는 급등한 의료비를 내다 보니 크레딧 리미트 가까이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2분기 말 현재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1조 1,42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110억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규모 면에선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금 융자에 이어 4위이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1년 동안 59%나 급등해 적색 경고가 켜져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1년 전 5.08%에서 올 2분기 말엔 7.18%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준금리가 9월에 0.5%포인트나 인하됐고 올 연말까지 추가로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평균 APR은 아직 24.72%로 2년 전 16%보다 대폭 올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계속 확대하고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며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갈수록 급등하며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의료비 부채 해결 지원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반된 코스를 잡고 있어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인들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확대된 ACA 정부 보조금을 지속 지급해 무보험자들을 더 줄이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인슐린 가격을 한 달 35달러로 제한한 것과 같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가 공표한 대로 내년부터는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켜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함으로써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융자 등 다른 금융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의료비 부채 해결 방안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공약해 상당 부분 정부 지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핵심 법안 중인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7,500와 태양열 등 에너지 전환책에 따른 세제 혜택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첫 임기 초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ACA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 정부 보조는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각 주정부들이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첫 임기 때 CFP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어 적극성을 보일지 불투명하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보수 성향 채널로 꼽혀온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해 이른바 호랑이 굴에서 앵커와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팍스뉴스 등 보수 진영에선 해리스의 최악의 인터뷰, 폭망 인터뷰로 평가한 반면 MSNBC 등 진보 패널들은 훌륭한 선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막바지 승부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우호적이고 친숙한 곳만 찾는다는 비아냥을 들어온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표적인 친트럼프 보수 채널인 팍스뉴스와 인터뷰에 응해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이례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팍스뉴스의 브렛 베이어 앵커는 27분 동안의 인터뷰에서 10분 넘게 해리스 후보의 취약점인 불법移민 문제를 첫 질문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브렛 베이어 앵커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국경에서 체포했다가 미국 내 풀어준 불법 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해리스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미국의 이민제도가 고장나 불법 이민 문제는 바이든 트럼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응수했습니다. How many illegal immigrants would you estimate your administration has released into the country over the last 3.5 years? You know what I'm going to talk about. Yeah, but right now, just a which number. Do you think it's 1 million, 3 million? Brett, let's just get to the point. Okay, the point is that we have a broken immigration system that needs to be repaired. So your Homeland Security Secretary said that 85% of apprehensions. I'm not finished. We have It's a an rough immigration estimate of system 6 million people that have been needs to be- released into the country. And let me just finish. I'll get you the question. I promise you. I was beginning to answer. And 베이어 앵커가 현 행정부의 장관은 600만 명이나 풀어줬다고 밝혔다며 추궁하면서 답변 도중 말을 자르자 해리스 후보는 내가 답변을 마치게 해달라고 응수해 인터뷰 아닌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방불케 했습니다. 앵커가 답변하는 도중 말을 자르고 추가 질문을 퍼붓고 해리스 후보가 답변을 마치게 해달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현 행정부 출범 첫날 오래전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려 1호 법안을 제시했으나 의회 지도부가 채택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는 어렵사리 마련한 초당적인 국경 강화 법안을 자신의 선거전을 위해 스톱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후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나의 플랜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각계에서 연구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낮추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부자들만의 감세로 엄청난 적자를 늘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새로운 취약점으로 꼽힌 차별성 질문을 받고 해리스 후보는 분명히 나의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이 아닐 것이라며 취임하면 인생 경험, 직업 경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re not Joe Biden, you're not Donald Trump, but nothing comes to mind that you would do differently? Let me be very clear. My presidency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Joe Biden's presidency. And like every new president that comes into office, I will bring my life experiences, my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fresh and new ideas. I represent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대까지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정말로 불안정하고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브렛 베이어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력 쇠퇴를 언제부터 감지했느냐고 질문하자 해리스 후보는 잠깐 위로 올려보다가 그는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행동해왔다고 옹호하고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이 없는 반면 트럼프가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When did you first notice that President Biden's mental faculties appeared diminished? Joe Biden, and he has the judgment and the experience to do exactly what he has done in making very important decisions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There were no concerns raised? Brett, Joe Biden is not on the ballot. I understand, And but Donald Trump but you is. talked about it. And Donald Trump after George is. 팍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허공을 잠시 응시한 대목을 짤로 만들어 폭망 인터뷰로 해리스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MSNBC 등 진보 진영에서는 훌륭한 선전으로 득이 없더라도 실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백악관행 레이스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 초박빙 승부가 지속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며 선거일 국가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해리스 후보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군을 동원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는 전국 지지율과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면도날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이빨과 잇몸이 바싹 붙어있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책 대결보다는 설전에 치중하면서 두 대통령 후보들의 입은 어느 때보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공개적으로는 언급한 바 없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are the people from within. We have some very bad people.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부에 있는 적들이 더 무섭다면서 선거일에 필요시 국가방위군을 동원해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펜실베니아 타운홀 미팅, 화요일 시카고 경제포럼에서도 자신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선거일에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까지 동원해 자국민들을 제압하겠다는 한 번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발상을 연일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월요일 같은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트럼프 발언 장면을 청중들에게 틀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민들을 추적 처벌하는데 미군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며 괴상하고도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He's talking about the enemy within our country, Pennsylvania. It's a serious issue. He is saying that he would use the military to go after them. 선거 광고에도 어느 대통령 후보들도 언급한 적이 없는 트럼프 후보의 자국민을 상대로 한 미군 동원 발언 내용을 집어넣어 집중으로 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팍스뉴스 주간 토론제의까지 거부했다며 나약하고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숨기려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간 트럼프의 지나치게 우호적이어서 기피해왔던 팍스뉴스와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식의 공세적인 최후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조이, 즉 기쁨을 말하는 선거 전략에서 fear,
두려움, 공포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으로 격해질 설전, 초대형 유세전, 선거 광고 공중전, 선거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상전 등으로 11월 5일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려는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 순찰대 10,000명 증원과 $10,000 보너스 지급, 임금 10% 인상 등을 파격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파격적인 국경 강화 공약은 구인난 속에서 증원이 이루어질지,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으나 유권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 문제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번 재선 도전에서도 핵심 무기로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 강화를 위해 트럼프 후보는 국경 순찰대 10,000명을 증원하고 전체 국경 순찰 대원들에 대해선 재계약 또는 신규 취업 시 $10,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일괄로 10%씩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 대원들은 19,000명으로 오바마 시절보다 1,200명이나 줄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순찰대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충원 목표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10,000명 증원을 공약해도 이른 시일 내 인력 충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또한 10,000명 증원이나 $10,000 보너스, 임금 10% 일괄 인상은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논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IT 출신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와 베네수엘라 갱산이 활개치고 있다는 콜로라도 오롤라부터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 색출하고 체포구금, 추방하는 데 지역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대로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는 비용만 해도 3,500억 달러나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추정치인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추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고 이들을 체포해 미군 기지한 텐트촌에다 집단 수용할 것인지, 집단 수용 시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가족 이별 등 인도적 문제를 일으켜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서류 미비 이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과 육가공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이들이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 업종이 마비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3D 업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주들 중에서 상당수 공화당원, 트럼프 지지파들이 있을 텐데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일각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더라도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면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로 역풍을 맞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과장수사법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민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이상에게 학자금 대출 45억 달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구제 혜택을 받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약 6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45억 달러를 추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니셔티브에 따라 73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이 면제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은 4천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없애려는 바이든의 계획에 6대3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안적인 제안은
현재 최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되고 있으며 세이브 계획이라는 별도의 이니셔티브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존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다음 행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방어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며 민주당 후보이자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전자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서명한 프로그램은 특정 비영리 및 정부 직원이 10년간 매달 상환한 후 연방 학자금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3년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미국 근로자의 4분의 1이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관리 부실과 낮은 수용률로 어려움을 겪었고 원래 의도했던 구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교육부는 추후 연방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자격을 더 영구적으로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740억 달러의 학자금을 면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부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1,750억 달러의 대출을 면제했습니다. 미 교육부 장관 미켈 카르도나는 성명에서 미 전역의 대학생들에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고귀한 소명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확실한 경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에 뛰어들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제 혜택 확대이지만 타겟은 달리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한면택 기자가 비교 검토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거의 똑같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그 타겟 대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두 후보가 잇따라 부양자녀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팬데믹 시절과 같이 해리스 후보는 $3,000, $3,600, $6,000까지, 트럼프 후보는 $5,000로 대폭 올릴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확장된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면서 신생아 첫 해에는 $6,000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확장된 CTC를 복원해 5세까지는 연 $3,600,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를 제공하고 신생아 첫 해에는 $6,000를 지급하겠다는 게 해리스 공약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Well, I was the one that did the child tax credit, and I do support it, and I want to have it. I mean, look, I'd love to see a child tax credit that's $5,000 per child, but you, of course, have to work with Congress to see how possible and viable that is. 트럼프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첫 임기에서 2배로 늘린 바 있다며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현재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5,00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대폭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가 대폭 상승했고 50대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봉양을 동시에 짊어진 샌드위치 세대여서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그러나 두 후보의 타겟 대상과 방법론이 서로 달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방안은 연소득 홀부모 $200,000, 양부모 $400,000까지만 그 부양자녀에 대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극빈층에는 캐시로 환급해주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방안의 주 목적 중 하나는 빈곤 퇴치로 잡고 있는데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빈곤 아동을 360만 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민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안대로 시행되면 고소득층 부모들도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돈을 거의 벌지 못해 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극빈층 10%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화당 측은 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줄 경우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이후 일자리가 급증했거나 급감한 직종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직종이 역시 눈에 띄게 급증한 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디어 통신, 마케팅 등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산업의 변화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드는 직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구직 구인 전문 회사인 인디드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46개 직종에서는 채용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구인이 급증한 직종은 의사와 외과 의사들로 87%나 증가했습니다. 2위는 물리치료 직종으로 82%나 증가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퍼스널 케어, 홈 헬스 등 개인 돌보미 직종이 4년 반 동안 67% 증가했습니다. 4위는 도시공학으로 65% 늘어났습니다. 5위는 스포츠 직종으로 코치나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등이 4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이후 4년 반 동안 일자리 구인이나 구직이 가장 많이 급감한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로 31% 감소했습니다. 첨단업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 태풍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정보 디자인과 문서화 직종으로 역시 31% 줄었습니다. 3위는 미디어 직종으로 4년 반 동안 23% 감소했습니다. 4위는 자동차 등의 기술자들로 역시 23% 줄어들었습니다. 5위는 마케팅 직종으로 4년 반 동안 22%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헬스케어가 가장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첨단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퇴색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인공지능 개발도 컴퓨터 등 첨단업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감하는 직종은 새로운 첨단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이후 4년 반 동안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누적으로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 소비자 물가는 21.4% 인상돼 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바뀐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